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릅니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또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지금과 같은 입법 속도로는 대처가 어렵다. 국무위원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예,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하는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작심 발언을 한 건데요. 네. 이게 뭐 사실상 국회 그리고 뭐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에 대한 질책이다라는 해석은 뭐 나오고 있고 그런 해석을 또 피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정권 초기의 여당이지만 좀 너무 이제 어떤 내부 내홍이라든가 이런 다른 데에만 좀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의 후속 조치라든가 행정 규제 혁신 이런 것들에서 우리에게 산적한 이런 커다란 산을 넘기 위해서는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하고는 좀 다른데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너무나 큰 상태고 또 국가 간의 경쟁이 뭐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뭐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광경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의 어떤 우리가 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나 그런 국내에서의 단합, 개혁 조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저거부터 먼저 하죠. 간단하게 집값 얘기부터. 그다음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연일 부동산입니다. 다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임대사업제도에 대한 손질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도 집값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저거부터 먼저 하죠. 간단하게 집값 얘기부터. 기본적으로는 이제 5월 9일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제가 보고 드릴 때는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금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월이니까 네. 원래 조정구역 먼저 네. 지정된 데는 5월 9일로부터 계약하면 5월 9일 날 계약하면 네. 잔금하고 등기는 4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 다시 한번 못을 박았고 그러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은 거죠. 네, 이제는 뭐 워낙에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종료는 그날 하되 잔금과 등기 치르는 시간을 주겠다라는 건데 그 잔금 지급과 등기를 위한 시간이 5월 9일로부터 그날 기준으로 해서요.
4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원래는 3개월에서 6개월이었는데, 그러니까 강남 3구하고 용산 9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3개월 이내까지 시간을 줬는데 4개월이 되는 거고, 지난해 10월에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이제 치러야 되는 거죠. 네.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지역 등도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토허제하고 상충되기 때문인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거래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실거주해야 되는 기간이 4개월 이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토허제를 고려해서 실제 시장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수자가 어떻게 입주하고 들어가야 하는 건지, 이거 등기치는 것까지 좀 처음부터 고려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쉬운 지점이고요. 정부는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확실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주택자의 가장 큰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이 세입자가 있으면 실거주 때문에 팔 수가 없다 이거였는데 유예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임대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주택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세입자가 8개월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매수자가 4개월 이내에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집은 사실상 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구를 마련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는 이 집을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어서 내가 당장 못 들어간다라는 애로사항과 어떤 시장 상황을 좀 감안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실거주 의무의 유예 기간은 그 세입자가 나가는 때까지, 계약 만료일까지고요. 최장 기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책을 발표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갭 투자가 아니면 뭐겠냐. 네. 뭐 이런 불만도 또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정책에서 좀 보다 실무의 여러 가지 변수와 조건들을 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매입 임대 사업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8년 임대해야 된다. 뭐 기간 제한도 있고, 뭐 연 5% 제한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취득세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매입 임대 사업자가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집값도 올리고 전세 사기도 양산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공론화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세제 혜택도 축소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임대 사업자들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실상 무기한으로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어요. 예. 종부세 깎아주고 재산세 깎아주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제외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들으셨다시피 300채, 500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도 없이 20년 후에 이거 다 아무 때나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양도세 중과 제외에 대해서 제한 기간을 적당한 기간으로 좀 정해놓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문을 했고,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2024년 서울 거주 가구 중에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가 12%에 달해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하고 연동해서 동시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패권의 중심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의 큰 그림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보고한 내용 어떤 겁니까? 예, 이 눈에 띄는 점은 이례적으로 초안 단계부터 대국민 공개를 시작을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정책 실효성과 함께 어떤 현장의 목소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개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어떤 의견들이 들어오는지 폭넓게 수렴을 한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커다랗게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또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이렇게 3대 정책을 중심 축으로 해서 주요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요. 먼저 그 AI 기업과 창작자 간에 누가 이렇게 누구를 이제 뭐 더 힘들게 하고 가물 관계가 아니라 상생 구조를 마련을 해서 네. 화이트 해커를 활용해서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로 또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또 국가 AI 데이터 정책 간의 연계를 또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범국가 AI 대전환 분야에서는요, 그 AI 통합 민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탈피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이거를 다룰 수 있는 AI가 수행하는 통합 플랫폼을 정부가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네. 또 AI를 활용해서 지금은 우리가 나한테 해당하는 복지 정책을 알아봐야 되고 또 서류 내야 되고 이런 건데 우리가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AI가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네. 해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방 분야 같은 경우에는 AI 도입 주기를 기존의 무기 획득 체계보다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노동 문제도 화두였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논의가 됐는데요. 화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사실은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뭐 양보라면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예 신규 고용은 다 그냥 하청 주거나 비정규로 하거나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타협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 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 고용 유연성 얘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어요. 네. 그 우리 사회의 고용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노동시장에서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한 번 고용을 하면은 어떤 회사의 상황이라는 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이런데 불황기에까지도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정규직에는 좀 부담을 느낀다. 예. 그래서 정규직을 회사에서는 기피하고 근데 하청업체를 쓰고 근데 하청업체도 불황이 되면 이건 또 감당하기 어렵고 하니까 하청에 하청을 주고 이런 악습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용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전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규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네. 고용 유연성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커다란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정책이 세심하게 짜여지지 못하면 자칫하면은 저품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수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 안정망 그리고 사용자들이 서로 그런 선순환될 수 있도록 대타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취임 직후의 국무회의 때에도 고용노동부에 관련 연구를 지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계는 한편으로는 고용 안정성을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런 대신에 또 정부와 기업도 분명히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네.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 고용 안정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조선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특히 조선 분야가 이게 사이클이 호황 불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고용 안정성 문제도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고용을 하면 그냥 불황기에도 그냥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예 안 쓰려고 그러고 다 비정규직하고 하청 주고 하청 업체도 이 불황 때문에 어떡하냐 그래 또 하청 주고 그래가지고 무슨 물량팀인가 뭐 이런 거 있죠. 물량팀, 그러니까 제약, 이 불법 있을 제약으로. 때만 도급하는 이게 비정상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네, 특히 조선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4천 명이 넘게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국내 경제 그리고 또 국내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건 그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 이거를 짚어냈는데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뭐냐면요. 조선업의 현장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그 해외 현지 인력 양성 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인력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지역 기업에다가 고용을 어떻게 좀 추천하는 그런 네.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분야는 현장이 몸이 고되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 한국인들은 없다. 사람이 모자라니 외국인이 필요한데 어차피 외국인을 고용할 거라면 지자체가 나서서 어떤 사람 뽑고 교육하고 고용 추천까지 연계를 해준다. 이게 뭐 사람도 채울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통용이 돼 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데 이거를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조선업이 고된 일을 시키면서도 싸게 사람을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가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나서서 외국인의 고용을 장려하니까 한국인의 일자리는 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뒤집어서 예.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외국인 노동자를 싼값에 데려다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지고 그러면은 성장 과실이라는 거는 그 위에서 일부만 그러니까 기업들만 가져가고 예. 노동력을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안 쳐주는 거잖아요. 네. 그 한 만큼 쳐주지 않는 거. 그렇게 하면서 과실은 위에서만 가져가 일부만 독식을 하게 되고 예.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좋느냐. 왜냐하면 이 외국인 고용자들은 결국엔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몇 년 뒤엔 가족이 있고 그런 곳으로. 그러면 이게 계속 뚝뚝 끊기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네. 것까지 좀 문제의식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지론도 다시 한번 피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규직은 돈이 적더라도 고용 안정성을 추구를 하는 직종인 것이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특화된 전문성 그리고 높은 페이를 받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네. 우리도 좀 그런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그런 안전망 확충에는 돈이 드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은 기업이 부담할 문제라는 부분도 확실히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전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국민을 병들게 하는 문제, 마약 범죄가 요즘 늘고 있습니다. 단속에 속도를 내라 지시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새롭게 알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여행자들이라든가 이렇게 몸에 숨기고 이런 방식을 넘어서 이제는 뭐 컨테이너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떨어뜨려가지고 흘려가게 하는 뭐 그런 것까지 수법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전에 그 우편 집중국의 인력을 확보해서 우편물을 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관세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22개 우편 집중국의 그 5곳을
2월 3일자로 확대해서 운영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대로 착수는 안 된 것 같다. 5개로도 조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행안부도 인력을 빨리 배치해주고 예산도 빨리 좀 챙겨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논의가 됐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무래도 가장 고민이 큰 시기가 아이들의 방학 기간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의 방학 기간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도 논의가 됐죠. 정말 방학이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그 개정안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1년에 한 번 1,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이제 뭐 방학이면은 계속 집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게 또 뭐 학교나 유치원마다 재량휴원 휴교를 할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뭐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데 요럴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을 썼다. 그러면 그 기간은 기존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쉬는 거에는 그렇게 뭐 영향을 주진 않는 건데 아마도 오는 8월쯤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보통 육아휴직이라고 하면은 대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때 쓰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다 몰아두고 그런 개념이었는데 예. 그 시간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잘라서 단기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좀 보니까 연차가 아니라 육휴 기간 안에서 차감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것도 부모님들은 좀 계산을 잘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곧 설이죠. 설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설 연휴인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줍니다. 예. 정확히는 15일 새벽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인데요. 만약에 내가 14일에 그 하루 전날 몇 시간 전에 고속도로 진입을 했는데 15일에 빠져나간다. 이것도 면제고요. 네. 1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19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혼잡 예상 구간 242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고요. 졸음쉼터와 휴게소도 11개소 추가 운영합니다. 네, 이 가족들이 함께 대규모로 또 장거리 이동하는 기간인 만큼 교통법규 잘 지켜주시고 예. 배려 운전해 주시고요. 또 혹시나 위반 차량이 있다면 신고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